자, 그러면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 드릴 거는 이 이동 로봇의 기구학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 로봇 기구학은 양쪽에 바퀴가 두 개가 있고요. 이제 캐스터라고 하는 패시브 바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용어적으로도 구별하셔야 되는 게 액티브와 패시브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는 뭐냐면 동력이 전달이 실제로 되는 바퀴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는 끌려다니는 바퀴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패시브 타입 캐스터 바퀴들에 해당하겠고요. 캐스터가 뭐냐면은 실제 여기 이제 뭔가 바퀴가 이렇게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는 동력이 전달되고 이 위에 이렇게 로봇 패드를 올립니다. 그러면 바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멀티 컨택 이 지점에서 지면하고 컨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생겨 있는 축이 튀어나와 있는 패시브 바퀴들을 사용합니다. 패시브 바퀴를 좀 잘 예쁘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축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에 바퀴가 매달려 있습니다.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회전 의자들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의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의자를 보고 하나를 지금 그림을 그린다면 바퀴가 이렇게 생겨있죠. 여기가 중심축, 그리고 여기가 바퀴 회전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 여기 이제 휠의 중심축인데요. 이 사이가 반드시 옵셋이 있습니다. 이 옵셋이 없이 바퀴가 그대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면 이 바퀴는 옆으로 움직였을 때, 물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바퀴들이 잘 회전을 하겠지만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부분이 딱 서로 질질 끌리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바퀴가 저절로 틀어지겠죠. 이 녀석이 틀어져서 회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바퀴가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기 진짜 어렵네요. 캐스터가 비틀리는 것들, 비틀리면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회전축이 저쪽을 향하겠죠. 저쪽을 향하고 바퀴는 이렇게 축이 비틀릴 겁니다. 캐스터가 지금 제 방에 안 보여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편할 텐데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캐스터가 안 보이네요. 의자 다리에 붙어 있는 거 외에는 안 보여서 나중에 제가 찾으면 다음 주에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을 하는 바퀴가 매달려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바퀴가 잘 알아서 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퀴가 쓸리죠, 그냥 바닥에. 왜냐하면 이 축과 회전축과 얘가 위로 요잉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각도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옵셋이 떨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서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통 캐스터라고 부르고 있고, 이 캐스터 바퀴들이 로봇들의 대부분 앞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터는 반드시 옵셋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두 가지 길이, 이 회전축과 이쪽 요윙각, 그리고 여기 바퀴 회전축 두 개 사이에 옵셋이 있어야지만 옆에서 밀면 자유롭게 방향이 바뀌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공간상에서 바퀴가 두 개가 있으면 최소한 3점 지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앞부분에 캐스터 바퀴가 하나가 이렇게 캐스터 붙어 있어야 되겠고요. 3점 지지만 하면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캐스터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근데 캐스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부분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경론들이 있는, 서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인데, 캐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캐스터에 앞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붙어 있고요.
다음에 뒷부분에도 두 개가 붙어 있다면 지점 저 캐스터만 가지고 하나 둘셋넷 마초의 회전 의자 끌고 다니는 그 의자하고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의자 이 캐스터 4개가 무언가 길이가 살짝 안 맞아서 살짝 떠 있다면 또는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다면 캐스터 바퀴들끼리만 허공에 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동력축을 전달하는 액티브 휠 2개가 지면에 잘 안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안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캐스터를 많이 쓰면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바닥 노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캐스터 자체가 옵셋이 있거나 이 옵셋은 이쪽 부분에 옵셋을 뜻하는 게 아니라 높이 방향이 정렬이 덜 돼 있거나 하게 되면 주축의 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로봇 계열에서는요, 이 캐스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그 모바일 로봇을 토대로 해서 서비스 로봇을 만든 경우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세요. 눈을 보고 얘가 회전을 할 때 캐스터에서 찔꺽찔꺽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캐스터가 살짝 안 맞아서 로봇이 앞뒤로 덜렁덜렁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캐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되기 때문에 캐스터는 사실 한 4개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주축이 허공에서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지면 방향으로 눌러줄 수 있는 무언가 구조적인 것들을 설계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은 경우가 가장 완벽한 그 주행용 로봇 스타일들이 되겠고요. 캐스터를 앞뒤에만 넣은 경우에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서 보게 되면 이게 주축, 액티브 휠 2개고 앞부분에 캐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은 이쪽으로 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덩하고 움직일 수 있겠죠. 앞뒤로는 튼튼하지만 이쪽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밀게 되면은 로봇이 건덩건덩 하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네모 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네모 박스 형태로 힘들을 서로 받고 있다 치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휠 2개가 메인 휠 2개가 있고 앞 뒤에 캐스터가 있으면 이렇게 밀 때는 튼튼하게 버티죠. 근데 대각선 방향으로 밀면은 얘가 건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스터는 사실은 앞 뒤에 4개를 쓰고요. 이 캐스터는 옵셋들이 있을 수 있죠. 높이 방향으로 옵셋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사실 스프링 구조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스프링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메인 휠은 2개는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밑으로 눌러주는 굉장히 강력한 스프링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주행 파트가 굉장히 튼튼해지고요. 이 구조들을 스프링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은 또 바퀴는 회전해야 되고 위에서 눌러주기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들을 밀어주는 구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모터 붙어 있고요. 여기가 뭔가 베어링을 껴서 조인트 축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2개 사이에는 이렇게 기구부로 파낸다면 이 사이에다 스프링을 달아주면 바퀴가 땅에 밀려 닿겠죠. 그래서 이쪽에 뭔가 둔턱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밀리면서 스프링이 꽉 조여주니까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것이고, 여기가 들어 올려지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밀려서 오른쪽 바퀴는 또 밑으로 꽉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식의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석대로 모바일 파트부를 잘 설계해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주행성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한 모터 하나 해서 그냥 지지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 캐스터하고 주축 사이에 살짝 뜨는 것들이 벌어지고, 살짝 뜨게 되면은 바퀴가 회전을 해도 헛도는 현상,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헛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지면하고의 마찰력이 떨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슬립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 바퀴가 헛도는 현상들이죠. 이 바퀴가 헛도는 현상들은 안 그래도 내가 바퀴 회전각을 정확하게 계산, 여기 오른쪽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이 지점이 마찰력이 떨어져서 여기가 똑같이 100번, 여기가 똑같이 100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마찰이 세고 이 부분은 마찰이 약하다면, 그림으로 표현해서 여기는 쿵 하고 잘 붙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살짝 떠 있다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 녀석은 반드시 왼쪽으로 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슬립 현상은 안 그래도 정확하게 앞으로 가기 힘든 모바일 로봇들을 더 삐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슬립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일종의 쇼바라고 부를 수도 있죠. 업서버의 개념들 또는 스프링을 이용을 해서 꽉 눌러주는 현상, 충격 흡수하기 위해서 소바 기능들이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 이런 기구를 이용하게 되면 댐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어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풀리들로 돌려주게 되면 특히나 댐핑이 더 세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업체들이 중소 꽤 오래된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모바일 로봇을 보면요,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냥 보자마자 맨 처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이 무슨 복잡한 슬램이라든가 뭐 보정 기법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냥 단순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때의 동작들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그리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가를 보면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다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가 기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이 위에 굉장히 많은 좋은 기법들을 우리가 집어넣더라도 기본적으로 삐뚤어가는, 너무 많이 삐뚤어가는 로봇을 똑바로 가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잘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무게가 가벼우면 마찰이 떨어지니까 바퀴가 헛돌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쓸만한 모바일 로봇, 이동 로봇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꼼꼼히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은 사실 이제 장난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내가 모바일 로봇을 만들었더니 슬립도 많고 점점 얘는 더 많이 삐뚤어갈 수밖에 없는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바퀴가 있으면 바퀴를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하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부분에 마찰에 의해서 앞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마찰 개수가 눌러주는 게 워낙 약하다 보면 이 부분하고 꽉 조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바퀴가 도는 만큼 앞으로 가질 못하고 제자리에서 조금씩 밀리는 현상, 바로 슬립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책상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또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뭔가를 가볍게 만들었을 때 동작이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게가 별로 없어서 그렇고요. 그 무게를 어느 정도 주기 위해서 바퀴도 타이어가 되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거나 또는 우레탄 재질로 좀 충분히 눌릴 수 있는 이런 바퀴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바퀴랑 축하고 가공해서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데다가 특히나 캐스터는 뭐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사용하다 보니 로봇들이 건덩건덩 하면서 놀게 되죠. 그래서 성능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주행 성능이 F가 커지면서 이게 슬립도 없어지고 좋아지는데, 뭐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뭔가 책상에서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 책을 한번 탁 하고 올려놓는다거나 하중을 높이게 되면 마찰이 세지죠. 그러니까 이 타이어하고 지면하고에 눌리면서 접촉면이 많아지다 보면, 접촉면이 많아지니까 마찰이 높아지고 F가 커지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 드리지만 질량이 많아지면 저주파 특성들이 커지는 거죠. 저주파 쪽에 행동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주파 특성들로 문제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려지죠.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성능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로봇을 만들 때 기구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중요성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실제 움직일 때 기구하게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여기에 가운데 빨간 점이 바로 로봇의 중심점이 되겠고요. 양 옆에 바퀴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이제 각각의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속도가 VL, VR로 벡터로 표현이 되겠고요. VL하고 VR의 합이 이 빨간 지점에서의 이 실제 이동하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보면요, 뭔진 모르겠지만 왼쪽 바퀴가 VL로 움직이고 오른쪽 바퀴가 VR로 움직인다면 얘네 두 개의 평균 2분의 1을 한 것이 바로 이 지점, 빨간 지점의 속도 V가 되겠습니다. 근데 VL하고 VR이 속도 차이가 조금만 생기게 되더라도요,
VL하고 VR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벡터 두 개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평균을 취하면은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즉 빨간 점은 요 두 개의 평균값 2분의 1한 값 바로 요만한 크기로 앞으로 가겠습니다만, 자 지금 보시면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을 연결해 보시면 요 새로운 센터가 하나가 생기죠. 여기서 속도가 이만큼 가고 여기서 속도가 이만큼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은 회전하는 오메가가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퀴를 토대로 해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은 이게 하나의 강체로서 붙어 있기 때문에 빨간 점은 VL과 VR의 평균값으로 이만한 V로 움직이겠고, VL과 VR이 같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어딘가에 새로운 센터가, 이 두 개가 크기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VL이 크고 VR이 조금 작으면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가 새로운 회전 중심이 되겠고요. 이렇게 회전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오메가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를 빨간 점 위에다가 이동해서 보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값 오메가와 앞으로 가는 속도 벡터 V를 갖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L, VR은 양쪽 바퀴의 속도를 뜻하고요. V는 이 로봇의 실제 이동 벡터가 되겠고요. 이동 속도 벡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얼마만큼 회전하는가? 앵귤러 벨로시티 오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하고 VR은 똑같이 지금 앞서 페이지처럼 그대로 VL, VR 붙였고요. 이 두 개는 같다라는 가정 자체가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VL하고 VR은 다를 수 있고, 양쪽 바퀴의 속도를 토대로 해서 오메가와 V로 로봇의 매스 센터, 이 부분 바로 로봇 중앙에서 바퀴 축의 중심에 있는 이 센터에서 V와 회전 오메가로 표현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 로봇을 보시면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간에 이 녀석은 왼쪽에 속도, 오른쪽에 속도가 있고, 그거의 합으로 회전 오메가와 이 두 개의 합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V로 이동을 한다 라는 것이 모바일 로봇, 이동 로봇의 핵심입니다. 똑같이 이거를 좀 변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표현드리면, 여기 센터가 있고 이 네 개의 지점에 속도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얘가 어디로 가는 V와, 이게 3차원 문제로 생각하시면 드론입니다. 지금 드론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상에서 속도 벡터 4개가 주어진다면 얘는 회전하는 게 하나, 둘, 세 개 방향. 그래서 얘는 3자유도를 가지고요. 회전만 3자유도를 가지고 드론이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속도 벡터는 3차원이니까 어딘가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논리를 이용을 해서 푸는 것이 바로 이 드론 쪽이 되겠고, 단지 문제가 2차원이었는데 3차원으로 나왔고요. 자유도는 X, Y 두 개에다가 회전하는 거 3자유도죠. 평면 이동 로봇은 3자유도를 갖게 됩니다만, 드론의 경우에는 공간이 6자유도이기 때문에 6자유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날개가 4개가 있는, 프로펠러가 4개가 있는 경우는 여기서 2개가 서로 종속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유도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예전에 많이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드론이 움직일 때 이동한 다음에 각도가 이렇게 되지는 못하고, 이동을 할 땐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회전 각도와 이동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도 2개가 날아갑니다. 잘 따져보시면 이제 뒤로 갈 때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에 대한 것 2개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날개가 4개인 드론의 경우에는 4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저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시는 논리를 가지고 드론 쪽 이해하시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드론도 별게 없어요. 조금 더 3차원이라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VL하고 VR이 속도차가 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어딘가에 회전 중심축이 생깁니다. 그 축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도는
문제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 VL하고 VR을 제가 그림을 거의 똑같이 그려놨습니다만 VL이 요만하고 VR이 이만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새로운 회전축이 되는 거고, 오메가는 이 삼각형 전체에 대해서 오메가니까 요 위에서도 오메가, 요 위에서도 오메가, 요 위에서도 오메가라 합쳐서 빨간 점에서의 오메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무언가 회전 중심축이 생기게 되겠고, 그걸 ICC라고 표현했습니다. ICC는 Instantaneous, 임시의 순간적인 Center of Curvature. 그래서 얘네들이 VL, VR이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때에 각각의 곡선들, 이 VL과 VR이 그리는 센터 부분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순간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순간 회전 중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ICC, Instantaneous Center of Curvature가 여기에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ICC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VL하고 VR의 차이, 그리고 이 거리를 알고 있다면 VL과 VR 속도를 이용해서 이 센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센터를 찾는 거, 이 수식을 토대로 해서 이 수식을 끝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V는 오메가 크로스 R이라는 거를 2학년 때 그리고 로봇공학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예를 들면 R만큼 같고요. 오메가 이쪽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회전을 하면 오메가 크로스 R. 예, 크로스 프로덕트 오랜만에 생각해 보시면은 예,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이쪽에 있고 R이 이 방향에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 그럼 이게 오메가, 이게 R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이 2회 가서 붙죠. 예, 지금 여기에서 오메가 크로스 R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회전하는 축은 바로 예, 여기 오메가를 토대로 해서 회전하고 R만큼 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 크로스 R을 하면 바로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면 바로 V가 위쪽을 향하고 있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을, 이 녀석을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바퀴가 있고 센터가 있고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은 각각 A이기 때문에 바퀴하고 바퀴 사이의 간격은 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바퀴 사이는 A, 그래서 총 거리는 2A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VL은 도대체 얼마일까? 예, VL은 얼마일까? 오메가 크로스 R인데 우리가 벡터를 빼버리고 V 절대값 그리고 오메가 크로스 R을 보시면은 오메가하고 R이 서로, 오메가는 이쪽에 있고 R은 이쪽이니까 서로 각도가 90도라 우리가 이 녀석을 계산해 보면 오메가 R 그리고 가운데 두 개 사이의 각도 사인 세타예요. 근데 두 개가 직각이기 때문에 오메가하고 R을 스칼라로 곱한 결과들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거리 반지름 R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요 지점에서 빨간 점 가운데에서 오메가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R이 어떤 거지? R을 지금 제가 뭘로 했냐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했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 한 번 더 누르면 아마 나올 텐데. 네. 여기에 대문자 R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여기 순간 중심에서부터 가운데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대문자 R로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VL은 얼마인가, 이 모든 게 오메가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오메가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R에서 A만큼을 빼내서 오메가 곱하기 R 빼기 A가 VL이 되겠고요. VR은 거리 R에다가 플러스 A를 해줘서 오메가 R 더하기 A만큼 되겠습니다. 자, VL보다 VR이 더 작게 되면 이때의 순간 중심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순간 중심이기 때문에 얘는 바퀴의 속도 차이에 따라서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저기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두 개가 똑같으면 회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하나 아셔야 되는데, 두 개의 VL, VR이 똑같으면
얘는 이 길이가 얼만큼 멀리 가야겠어요? 굉장히 멀리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삼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그럼 결국 얘네 두 개는 평행이기 때문에 두 개의 속도가 똑같을 때에는 순간 중심은 무한대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두 개가 평행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VL, VR이 있고 오메가 있고 R하고 A 있어요. 근데 우리는 R을 모르죠. 순간 중심이 어디에 생기는지 이론적으로는 지금 설명을 했지만 R의 값은 현재 모르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R을 없애야 되겠죠. 미지수를 삭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식을 R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로 나눠주고 A가 넘어가고요. 오메가가 넘어가고 A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수식에서 보시면 VL하고 VR을 알게 되면 EA는 오메가분의 VR, VL이에요. 우리 오메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가 미지수고 뭐가 알고 있는 값인지 여러분들이 잘 상기하셔야 돼요. R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R은 다른 걸 토대로 해서 풀어야 돼요. 순간중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축간거리 EA를 알고 있고요. 이거는 변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바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바퀴의 폭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령 흔들리게 만든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인코더를 달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발 두 개 사이에 각도가 멀어지고 좁혀지고 축간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A를 알고 있고 VR, VL을 알면 드디어 우리가 오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VR하고 VL 양쪽 바퀴의 진행 속도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EA는 오메가 분의 VR 빼기 VL인데 얘네 두 개의 속도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의 값이 0이 되죠. 오메가 분의 0을 했는데 EA가 나와야 되더라. 얘들은 상수잖아요. 0이 아닌 값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오메가가 0에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VR하고 VL이 똑같으면 오메가 회전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 로봇에서 바퀴들에 대한 기구학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설계를 해낸 겁니다. 재밌죠? 네. 재미냐고 물어보면 항상 재미없다고 그래서 오메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VR하고 VL이 똑같으면 오메가가 0이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는 EA분의 VR, VL을 알았고요. 이제 우리는 V가 필요하죠. VL, VR을 알 때 오메가는 이 수식으로 구해서 두 개의 차이를 축간거리를 나눠서 구했고요. V는 앞서 얘기드린 대로 얘네 두 개의 평균값 2분의 1 VL 더하기 VR 합니다. 평균값을 쓰는 이유는 얘네들 축간거리가 양쪽이 대칭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옆으로 삐뚤어된 경우에는 이것도 2분의 1이 아니라 내분을 써서 인터폴레이션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잘 상기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VL하고 VR을 보통 우리는 바퀴의 속도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바퀴를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퀴의 회전 속도를 알죠. 그래서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 바퀴는 얘가 오메가 L로 회전을 하면 이 바퀴의 반지름 R이 있을 때 이제 이 바퀴는 얼마만큼 움직여요? VL은 오메가 L 곱하기 왼쪽 바퀴의 반지름입니다. 오른쪽 바퀴도 VR은 오른쪽 바퀴의 회전수 오메가 R을 알아야 되겠고요. 회전 속도, 각속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 R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R이 양쪽이 다르다. 그러면 서로 RL, RR로 다르게 넣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오실 게 오메가 L, 오메가 R을 내가 굉장히 정교하게 제어를 하더라도요. 바퀴의 지름이 변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타이어 바퀴면은 좌회전을 하면은 왼쪽 바퀴가 살짝 찌부러지면서 R이 작아지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바퀴는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퀴의
지름이 살짝 늘어나는 형태가 되죠. 물론 이제 차동 계열을 써서 이것들을 더 정확하게 제어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간단한 예를 하나 얘기 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생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축을 그대로 고정을 해서 하나의 축으로 했고요. 바퀴를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브랑 하고 이렇게 굴리면서 놀아보시면요. 이게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릉 하고 움직이면 이제 똑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을 해보시면 미니카 가지고 집에 있는 굴러다니는 미니카 갖고 이렇게 회전을 해보세요. 두 개의 축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힘이 자꾸 느껴지죠. 한쪽이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안쪽에 있는 바퀴는,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요, 안쪽에 있는 바퀴는 천천히 돌고 있고요, 멀리 있는 바퀴는 반지름이 회전 중심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애는 빨리 돌아야 되죠. 근데 두 개의 바퀴가 하나의 축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느낌이 여기에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집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 중에 여기가 고무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고무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다면 그래도 회전을 해보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바퀴는 반지름이 줄어들 것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탱탱하게 이 고무가 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원리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장난감 가지고도 이 회전에 대한 것들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바퀴의 회전을 이용을 해서 바퀴의 VR, VL 속도가 아니라 바퀴의 회전을 가지고 모든 수식들을 다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조금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실게요. VL, VR 알고 있을 때 오메가하고 V로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에 순간중심이 있고 이쪽으로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가 여기서 이렇게 거대하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펼쳐질 것이고요. 앞서의 수식 오메가하고 V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VR하고 VL이 같으면 오메가는 0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즉 오메가가 0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 오메가가 없는 상태예요. 오메가가 0이면 얘는 직진만 하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얘가 이렇게 앞으로 회전하는 거 없이 직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또 생각해서 오메가가 없으면 VR하고 VL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V만 가지고 이동을 하는, 이때 오메가는 0이기 때문에 얘는 선형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자, VL하고 VR이 서로 크기는 같은데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수식에다 대입해서 VL은 마이너스 VR이다. 여러분들 탱크 움직임이죠. 왼쪽 바퀴 뒤로 가고 오른쪽 바퀴 앞으로 가는 사례입니다. 대입해 보시면은 어떻게 나타나요? 오메가는 A분의 VR로 표현되고 V는 없습니다. 완벽한 회전이라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고 V는 앞으로 가는 성분이 하나도 없이 제자리에서 뺑그려 도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케이스 3는 VR은 0이 아닙니다. 여기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VR은 0이 아닌데 VL만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 바퀴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바퀴만 회전을 하게 되면 이때는 회전과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에다가 VL은 0 대입해서 없애버리고 나서 보면 오메가는 2A분의 VR, V는 2분의 VR 이렇게 표현돼서 회전과 이동이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이 굉장히 그 모바일 로봇에서 유도하기도 편하고 외우기도 쉬운 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토대로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게 바로 모바일 로봇 키네마틱스가 되겠습니다. 예, 2자유도, 3자유도, 6자유도 매니플레이터보다 훨씬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식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걸 수식을 더 대입을 해서 다른 형태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미지수 어디 갔어요? R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VL도 알고 오메가도 알기 때문에 A는 상수라서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봐야 별로 쓸모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R은 이 수식들 대입해서 VL, VR 알고 있는 수식이고 오메가 구해서 아까 구한 걸 여기다 대입 각각 해주면은
쭉 정리하시면은 R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R은 VR, VL의 합 나누기 VR 빼기 VL 여기서 A만큼 써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 산수라서 설명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열심히 안 보셨는데요. 디퍼런셜 드라이브 키네마틱스라는 용어로 이게 불립니다. 디퍼런셜 드라이브. 바퀴가 굴러가면서 구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용어가 들어갔고요. 디퍼런셜, 양쪽 바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바퀴 두 개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들을 다 디퍼런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혹시 구조 아시는 분들은 차등 기어, 디퍼런셜 기어라고 불리는 차동 기어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바퀴는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가 축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축이 연결되면은 좌우로 회전을 할 때 굉장히 어색할 텐데 축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중간에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를 써서 여기 중간에 기어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기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트가 서로 연결돼서 양쪽에 속도 차이가 생길 때에는 이게 자동으로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 조절을 하게 해줍니다. 등속 조인트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부분에 연결되는 거고요. 이 차동 기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디퍼런셜 기어라고 불리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디퍼런셜 드라이브 키네마틱스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하고 오메가는 뭘로 표현하냐? 아까 2분의 1 VL 더하기 VR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기구학은 여러분들 로봇 기구학은 복잡한 수직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선형 관계를 이용해서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의 경우에는 VL, VR의 차이 값을 이용해서 2의 1을 나누었기 때문에 행렬 하나가 등장을 했죠. 간단합니다. 자, 그럼 VL은 뭐냐? 왼쪽 바퀴의 속도이기 때문에 VL은 오메가 L 곱하기 크로스 R입니다. 그런데 두 개 사이의 각도는 90도이기 때문에 오메가 L,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VL을 오메가 L, R로 표현했고요. VR을 오메가 R, R로 표현했습니다. 이 R은 바퀴의 반지름이에요. 자, 그래서 모바일 로봇의 움직임 속도 V와 회전 속도 오메가는 양쪽 바퀴 오메가 L과 오메가 R에 이러한 숫자를 곱해서 결정이 나더라 라는 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얘는 역행렬을 쓰게 되면 오메가 L, 오메가 R을 토대로 해서 V 오메가의 수식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다행스럽게 역행렬이 풀려요. 여러분들 AD-BC 아시죠? 네, 디터미넌트 행렬식 보면 A 2분의 1 D 2의 2분의 1 빼기 B 2분의 1 곱하기 C 플러스로 바뀌면서 2의 2분의 1 이거 양수잖아요.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역행렬을 쉽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역행렬 토대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이런 수식으로 표현되고요. 오메가 L, 오메가 R은 V하고 오메가를 토대로 해서 이 행렬을 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여기까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바일 로봇 키네마틱스는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한 수식들로 표현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뭔가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만 가고 싶어. V는 그리고 오메가는 0이야 하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A R분의 1 R분의 A 그래서 V는 얼마? 예를 들면 뭐 특정한 값 V0 오메가는 0 하고 대입하시면은 이걸 그대로 계산을 하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인코더를 달아서 인코더가 없으면 이 짓거리가 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바일 로봇이라 하더라도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대한 인코더를 달아야 되고요. 인코더가 없는 그건 그냥 눈으로 대충 조정하는 장난감 탱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L, 오메가 R에 맞춰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 제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봇이
속도와 회전량을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